매일경제TV 조간 헤드라인입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를 유치해 글로벌 경제 특구로 개발하겠다고 야심차게 만든 전국 경제 자유구역들이 제 기능을 상실하며 개점 휴업 상태에 빠졌습니다. 북한이 8일 담화를 통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ICBM 신형 엔진 시험으로 의심되는 중대한 시험을 진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이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 9개월 연속 부진하다고 진단한 가운데 국내 기업들이 내년에는 긴축 경영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신규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를 심사하는 금융감독원 외부평가위원회가 이번 주 중 토스뱅크와 소속 스마트뱅크에 대한 대면 심사에 나섭니다. 제약바이오 사업에 뛰어든 대기업들이 올해 들어 잇따라 성과를 쏟아내면서 인보사 사태 등으로 타격을 받았던 K바이오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오늘자 매일경제신문에는 어떤 중요한 경제 뉴스들이 실려 있는지 저희가 신문 기사를 통해서 발빠르게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인사이트K의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기사 1면과 3면에 실린 내용부터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오늘자 매일경제신문 1면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전국 경제 자유구역에 대한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헤드라인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헛도는 경제 자유구역. 외국인 직접 투자 6분의 1토막입니다. 기사 내용을 확인해 보면요. 외국인 직접 투자를 유치해서 글로벌 경제 특구로 개발하겠다고 이 야심차게 만든 전국 경제 자유구역이 제 기능을 상실하면서 일명 개점 휴업 상태에 빠졌다고 합니다. 지금 사업성이 부족해서 투자 유치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고 하고요. 무늬만 경제 자유구역인 것이 허다하다고 합니다. 지금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각 지역들이 그렇다면 어떤 어려움을 실제적으로 겪고 있나요? 우리 매일경제가 참 제목을 잘 뽑아요. 네. 헛도는 경제 자유구역, 헛도는 경제 정책입니다. 무늬만 경제 자유구역이라고 이창전에가 꼭 집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와닿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계획을 보면은 외국인 직접 투자를 유치해서 글로벌 경제 특구를 만들겠다. 상당히 야심찼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냐. 말 그대로 무늬만 경제 자유구역이 돼 있는 상태죠. 10년 동안 방치를 해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어설픈 경제 정책이 사실상 우리의 이 장기적인 성장 자체를 가로막을 수도 있는 거냐. 말 그대로 소 잃고 외양간 고쳐봐야 또 버스 떠난 뒤 손 흔들어봐야 버스는 안 쓰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이걸 또 시도를 해보겠다고 근본적인 처방 없이 이렇게 허우적대는 모습 정말 상당히 안타까운데요. 어떤 정도의 상황이냐면 심각한 정도냐면 전국 7개 곳에 한 10여 년 전에 이 경제 자유구역을 이제 설정을 했는데 지금 비교를 해보면 이미 면적 자체가 절반 정도로 줄어들어 버린 겁니다. 네. 왜? 활용을 못 하니까, 투자를 못 받으니까, 또 시설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제 기능을 못 하는 것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랴부랴 좀 이 경제 자유구역을 살려보겠다라고 뒤늦은 이 사후 약방문 형태의 이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결정적으로 이렇게 되는 이유가 경제 자유구역이라는 것도 외국에서 투자할 때는 우리의 경쟁 상대가 있는 것이거든요. 중국에 투자를 할까 아니면 동남아에 투자할까. 근데 우리가 다른 국가에 비해서도 또 국내 기업이 투자하더라도 아무런 혜택이 없는 겁니다. 네.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세제 혜택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 법인세 등을 다 이제 폐지를 해버리니까 더더군다나 혜택이 없어지는 마당이 되다 보니까 더 심각한 상황에 빠져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마디로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또 신규 경제 자유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 의도는 뭐예요, 그러면? 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냥 이게 삼척동자도 다 알 일인데 이게 헛도는 경제 자유구역이라고는 제목을 단 이유도 이게 탁상행정이거든요. 왜냐하면 7개 곳에 대해서 지정한 것도 지금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데 더 만들겠다, 지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자체가 상당히 우리가 납득하기가 힘든 것인데 어떻게든 살려내겠다라는 의지인가요? 의지는 그럴 수 있죠.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내용이 우리 기사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울산과 광주에다가 추가로 지정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울산, 광주가 개발이 안 돼 있는 지역이란 몰라도 상당히 개발이 되어 있는 지역이고 이미 울산은 우리가 또 이 공업 지역이기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는 이유가 지금 정부에서는 어떻게 주무부처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냐면 이렇게 토지가 이 지역 경제자유구역의 이 범위 자체도 줄어든 것에 대해서 이것이 구조조정의 효과다. 그러니까 10여 년간 구조조정이 되다 보니까 좀 될 곳은 됐는데 안 되는 곳은 안 되다 보니까 경제자유구역의 이 범위 자체가 규모 자체가 자연스럽게 줄어들었다. 이건 말 그대로 이게 돈이 없어서 굶은 사람한테 다이어트 한 것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 셈이 되는 것이거든요. 네. 너무나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정부가 만약에 그렇게 생각했다면은 규모는 좀 줄어들더라도 지금처럼 10여 년 지난 뒤에 한 절반 정도로. 그렇다면 외국인 투자가 더 늘어났어야 되는데 외국인 투자는 6분의 1로 감소했기 때문에 이런 정부의 설명 자체가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신문 기사 일면에 위치해 있는 경제자유구역과 관련된 얘기를 저희가 먼저 만나봤습니다. 다음은 신문 기사 우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연말이 다가오자 연일 이제 대미강경의 행보를 보이고 있는 북한과 관련된 기사가 아주 크게 실려 있습니다. 기사 제목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북 ICBM 엔진 시험하며 미 레드라인 자극 트럼프의 공 넘겨입니다. 기사 내용 함께 보시죠. 북한이 8일 담화를 통해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ICBM 신형 엔진 시험으로 의심이 되는 중대한 시험을 진행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주말 내내 이제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내용들인데요. 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시험이 어떤 종류였던 간에 미국에게 일종의 레드라인을 넘나드는 행위로 받아질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커졌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이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의 문을 완전 또 걸어 잠근 건 아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하나하나씩 좀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북한의 중대한 시험 발사 발표, 이와 같은 행동을 저희가 어떻게 좀 분석을 해야 될까요? 다급해진 거죠.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경제 브리핑이기 때문에 이런 연말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얼마만큼 우리 경제, 주식 시장에 영향을 주는가, 또 네. 외국인 투자에 영향을 주는가를 면밀히 살피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미국의 레드라인을 자극했다. 이건 뭐냐면 ICBM이 나오면 지정학적 리스크에 이 조짐이 보인다. 이렇게 일단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냥 일반적인 미상의 발사체를 여러 차례 우리가 조간 브리핑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 자체로는 미국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ICBM이 왜 미국의 레드라인이냐? 이게 미국의 경계선을 넘나든다, 위협선을 넘나든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 이유는 본토에 대한 위협입니다. 미국의 본토에 대한 위협이 되기 때문에 이건 자시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다음 북한이 왜 이렇게 하느냐? 연말까지는 이 북미 협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서 지금 북한도 못 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대북 제재, 또 이것이 계속되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안보상의 위협도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체제를 보장해달라. 그리고 제재를 좀 완화해달라. 그래야 북한 경제도 숨통이 트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촉박해진 겁니다. 연말까지는 뭔가를 성과를 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실제 북미 협상에서 지난 6월 12일입니다. 지난해 이 싱가포르의 북미 회담에서 이야기가 됐던 것이 동창리의 시험 발사장을 없애겠다고 했는데 바로 그 장소입니다. 바로 그 장소에서 ICBM의 엔진 시험을 했다. 근데 이 엔진 시험이 어느 정도의 심각한 정도냐면 아주 심각한 정도는 아닌 걸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네. 고체 엔진까지 갔다면 이건 어디에서든 이동을 해서 발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고체이기 때문에요. 액체하고 달라요. 이게 ICBM 미사일을 눕혀서도 발사하는 시험을 할 수가 있는데 액체인 경우에는 흔들리기 때문에 한 장소에서 세워서 발사 실험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 자체가 파악이 됐기 때문에 그 정도 심각하지는 않겠구나. 또 하나는 조선중앙통신을 대해서 입장을 발표를 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참관을 안 한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북한이 상당히 미국을 압박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기는 하지만 갈 때까지 가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뭐 북한도 나름대로 뭐 수위 조절은 네. 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동해안상으로 그동안 수차례 미상의 발사체가 발사되기는 했지만 더욱 강력한 카드를 북한 입장에서는 꺼내 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국과 북한의 관계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다 보면 국내 증시 안에서 뭐 대표적으로 영향을 받는 섹터가 남북 경협주 그리고 방산주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가 분위기를 하나하나씩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전체적으로 남북 경협주들은 뭐 반등하는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시장이 워낙 또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남북 경협주들도 견조한 흐름이 펼쳐지기는 했습니다. 현대 엘리베이와 현대 로템이 1에서 2%대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좋은 사람들이 3% 넘게 올라 3,11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신원이 2% 가까운 오름세를 보여줬고요. 아시아 종료가 2.76% 오른 5,17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이 북한의 ICBM 엔진 시험 뉴스가 오늘 이제 또 국내 증시 안에서 남북 경협주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는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남북 경협주와 함께 상반되는 흐름을 보이는 섹터가 바로 이 방산주들입니다. 빅텍이 지난 금요일에 3% 넘게 올랐습니다. 한일단조가 2.59% 오른 1,585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연말을 앞두고 북한의 도발 수위가 지금 점차적으로 좀 높아지는 분위기잖아요. 우리가 이 속내를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러면? 북한이 계속 수위가 높아지는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별로 반응을 안 해요. 네. 웬만한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하다 하더라도 장사정포도 그렇고 미국에서는 뭐 북한이라는 이 체제가 저런 실험을 할 수 있다. 이 정도의 반응을 보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북한에서 인식하기는 시간 끌기 아니냐.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재선을 위해서 북한으로부터 한반도 주변에 어떤 위협도 이 표면적으로 더 심화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ICBM 실험 발사가 없지 않았느냐 이것 자체를 트럼프 대통령이 업적으로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아주 중요한 순간이 되고 있는 것이 북한이 동창리에서 또 ICBM 엔진, 액체 연료라고 지금 알려져 있죠. 여기서 실험하는 순간 트럼프 대통령이 반응을 어떻게 내놨냐면 ICBM이라고 하는 글자가 나오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반응을 보였습니다. 내 업적을 상처나게 만드는 일이 발생하는 경우에 북한이 ICBM 발사를 더 표면적으로 또 부각시킨다면은 자시하지 않겠다. 왜? 이게 트럼프 대통령도 본인의 속내를 드러낸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재선이다. 네. 내 재선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대선에 북한이 개입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무력 강경 대응도 불사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당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 자체가 뜰뜨름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 경제에 지정학적으로 미치는 강도가 높지 않지만 그래서 큰 영향을 아직 못 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아주 구체화된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인데 북한은 그렇습니다. 짧게 정리를 해드리면 북한은 왜 이럴까 그러면 두 가지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는 이 제재 완화와 그다음에 안전 보장을 원하는 건데 그렇다면 이제 미국이 공식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완화하겠다라고 해야 유엔에서의 제재 결의 자체도 움직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거 자체가 없다 보니까 이걸 좀 압박하는 분위기, 연말까지 그런 게 있고 또 이제 북한 주민들, 인민들이 볼 때는 김정은 위원장, 뭐 장군이라고 주로 부릅니다. 그런데 네. 뭔가 성과를 낼 줄 알았는데 성과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 거냐? 그럼 체제의 위협과 불안이 될 수 있습니다. 체제의 결속력 강화를 위해서도 상당한 강경 노선을 연말까지는 북한이 채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보입니다. 네, 뭐 미국과 북한 모두 본인의 업적에 있어서 지금 상당히 촉박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소장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 업적에 스크래치가 날까 봐 지금 상당히 신경이 예민합니다. 뭐 미국 측의 요청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30분간의 전화 통화가 또 주말에 직접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과연 어떤 얘기가 오고 갔을까요, 그러면? 이거 아마 예상이 가능하실 텐데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발등에 떨어진 불이거든요. 네. 만약에 이렇게 되면 미국도 내년 연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2월이면은 사실상 재선에 들어가거든요. 아이오와 경선부터 시작을 해서 네. 대선 분위기에 들어가는데 그 전에 이 대선 분위기에 악재가 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를 해서 이 정상 간에 뭐 통역 번역이 있지만 30분간 통역이 있지만 30분간 통화를 했다는 건 꽤 긴 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심각하다. 이게 현재의 상황 자체가 엄중함을 이 상호 공유를 했습니다. 또 하나가 중요한 것이 그러면은 무력 대응을 하겠냐? 이건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이야기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대화 모멘텀을 가져가고 비핵화 협상을 더 강조할 필요가 있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한미 동맹이다. 최근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과도 조금 훈훈한 분위기라는 걸 알려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걸 조금 불식시키면서 역시 한미 동맹이다. 북한의 대응에 있어서는 이걸 또 강조한 그런 트럼프 대통령의 또 정치적 전략으로 보입니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에게 어떻게 보면 좀 중재자 역할을 또 요구했을 그렇죠.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이 우리가 가장 그 중요한 부분 자체가 북한이 뭔가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 하나 정도는 열어준다면 이것이 대화의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금강산이고 관광 분야만큼은 그래도 유엔 제재 결의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부터 조금 더 관계가 밀착되는 좀 이 대화의 창구가 열리는 그런 상황도 좀 엿볼 수 있기 때문에 자, 금강산이 열리게 된다면 어떤 쪽에 우리가 산업 쪽에 영향을 미칠까 이 부분도 함께 염두에 두실 필요도 있기는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북한의 ICBM 엔진 시험 발사 발표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 통화 얘기까지 저희가 모두 짚어봤습니다. 매일경제브리핑 세 번째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12월 9일 월요일 오늘자 매일경제신문 12면의 기사입니다. 기사 제목은요. 기업들 내년 고강도 구조조정 원가 절감입니다. 뭐 썩 좋아 보이는 기사는 아닌 것 같은데요. 기사 내용 함께 보시죠. 한국개발연구원이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9개월 연속 부진하다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경기 둔화에 이어서 지금 경기 부진까지 온 상황이고요. 여기에 이제 문제는 경기가 아직 바닥이라고 속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9개월 연속 우리 경제가 부진하다라고 진단을 내린 이유가 뭘까요? 우리 경제 좀 쨍하고 해뜰 날이 오면 좋겠는데 네. 자꾸 이게 맑은 날이라기보다는 또 흐림으로 예상되고 있는 것이 상당히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이냐 하면은 사실 이것도 경제정책과 상당히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대외 변수가 있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국내 정책이 상당히 이 부분을 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버팀목이 네. 돼줘야 되는데 과연 그러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9개월째 부진하다 이런 표현을 썼고요. 그다음에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는 장기 불황, 그다음에 내년도에 긴축 경영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긴축 경영이 된다라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일자리가 줄어드는 겁니다. 이 부분을 저는 집중적으로 정부도 또 경계를 할 필요가 있겠는데 KDI 표현이 상당히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 이 부분은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읽으시는 분들이 우리가 둔화라는 표현을 계속 썼거든요. 실제 우리가 조간 브리핑에서도 몇몇 이 업종에 대해서는 둔화 또는 부진 이런 표현을 썼는데 둔화라고 하는 건 성장세에서 성장세가 좀 주춤하는 것이 둔화예요. 네. 그런데 부진은 뭐냐면 올 들어 4월부터 9개월 연속 부진이라는 얘기, 이제는 성장을 안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래서 무서운 겁니다. 조금 성장세가 주춤해지는 건 몰라도 부진한다라는 건 자칫 마이너스로 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럼 그 이유는 뭐냐? 우리는 결국 수출과 투자를 가지고서 먹고 사는 국가입니다. 근데 수출 자체가 수요 부진이죠. 수요 부진이 되다 보니까 대외 수요 부진으로 수출이 감소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 제조업 중심으로 해서 생산 자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수요가 없는데 어떻게 더 생산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그 중심이 자동차와 반도체, 우리 주력 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걱정이 되는 부분이거죠. 또 하나는 설비 투자 부진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를 살릴 수 있는 것은 결국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투자는 뭐 현금성 투자도 있겠지만 현물성 투자인 거죠. 설비가 돼야 되고 건설 투자가 계속 이루어져야 경제 성장에 이게 바닥을 다질 수 있는 것인데 그렇지 못하다는 그 여력이 안 된다는 것이고 특히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도 그런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앞서 굉장히 잘 지적을 하셨어요. 이게 바닥이냐? 네. 이게 착 바닥이면은 이제는 반등하고 올라갈 일만 남아 있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이럴 때서 굉장히 세세하게 살라미하게 우리는 투자의 창을 열어놓아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국가로 봤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업종으로 봤다. 근데 이제는 내년은 투자의 창에서 종목별로 세세하게 들어가서 봐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해 주셨다시피 경기 상황을 예단할 수 없기 때문에 뭐 기업들 입장에서는 강력한 투자를 또 단행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악순환의 고리로 지금 연결이 되고 있는데 국내 기업 경영지들도 경기 부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동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관점으로 지금 경제 상황과 경기를 보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가장 크게 하는 거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제 정책이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가장 많은 비용 지출이 이루어지는 것이 산업 분야별로 다르긴 합니다만 네. 그래도 이 애로 사항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 또 너무나 많은 규제, 그 규제 프리존이라는 걸 이야기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공약이 순차적으로 또 계획대로 일정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특히 이제 최저임금, 물론 올려야겠죠. 하지만 그것 자체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고 업종별로 구분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반영이 안 된 부분. 그다음에 52시간 시간제 때문에 이제는 일정한 시간 지나면 일을 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노동 강도가 강하다라는 것은 물론 개선돼야 될 부분인 거죠. 하지만 그걸 갑자기 그리고 모든 업종에 대해서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것.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기업들이 올해 둔화뿐만 아니라 내년에 부진까지도 걱정하면서 신음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으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뭐 대기업도 대기업이지만 중소기업들 입장에서는 더 힘들 것 같아요. 그들이 느끼는 경기 체감 지수는 어느 정도일까요? 그러니까 제가 또 이제 경제 데이터를 또 분석하는 사람이니까 보면 경총이 206개 기업을 이제 최고 경영자 임원을 대상으로 해서 내년 기업 전망을 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이 실태조사 내용을 보면 응답한 기업의 이제 임원이나 또 대표가 되겠죠. 65%가 장기적 불황이라는 이야기를 꺼내놓고 있어요. 근데 기업이 장기적 불황이 되면 시설 투자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피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럼 뭘 줄이느냐? 인건비를 줄이는 거예요. 그러면 고용 부진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네. 부진이라는 단어를 잘 기억해 주실 필요가 하나 있는 것이고 심지어는 근데 이때 가장 아파할 수 있는 쪽이 어디 쪽이냐? 대기업은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 잠시 뒤에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이 300인 미만 기업에서는 앞으로 이제 수익이 어느 정도 계속 유지되겠냐? 5년 미만이다. 이렇게 응답하는 경우가 무려 62%가 됩니다. 그런데 아픈 시간이 다가오는데 더 아픈 쪽은 대기업이라기보다는 중소기업 쪽이라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세 번째 기사는 지금 한국의 경제 부진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할지 자세한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다음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문 14면에 실린 기사 함께 보시죠. 기사 제목은요. 제3인터넷은행 최대 2곳 내주 예비인가입니다. 기사 내용에는요. 신규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를 심사하는 금융감독원 외부평가위원회가 이번 주 중으로 이 토스뱅크와 소수 스마트뱅크 등에 대한 대면 심사에 나선다라는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제3인터넷은행의 주요 후보자들에 대해서 먼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지난 5월에도 토스 또 키움뱅크에서 인터넷 전문은행 신청하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때만 하도 계속해서 정부에서는 좀 시큰둥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인터넷 전문은행을 좀 예비인가를 내주겠다, 허가를 내주겠다 이런 입장인데 지금 세 곳에서 일단 도전을 하고 있는데 최대 2곳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신청한 쪽이 이제 토스뱅크와 소소 스마트뱅크 양쪽인데 원래는 한 곳이 더 있었습니다. 파밀리아 스마트뱅크가 있었는데 이쪽에서는 뭐 서류 신청이 미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번 주가 중요합니다. 대면 면접이 있고 이때 이제 PT를 하게 되는데 이 토스 그다음에 소소 양쪽이 다 될 수도 있고 최대 2곳이기 때문에 네. 양쪽에 이 PT 면접 결과에 따라서 최대 2곳 다 될 수도 있고 또 그중에서 한 곳이 될 수도 있고 현재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토스뱅크와 소수 스마트뱅크의 유력함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주요 심사 일정과 함께 이번에 주요 관전 포인트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이거 관전 포인트 이야기 드리기 전에 이제 일정만 짧게 소개를 해드리면은 네. 이번 주가 가장 중요한데 대면 면접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달 중순 정도에 이제 예비인가 여부가 이제 발표가 될 겁니다. 그러면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내년 말부터나 자칫 조금 시간이 준비 기간이 길어지면 후내년 초 정도가 되니까 이거 당장 내년부터다 이렇게 일정상 착오는 없으시길 바라고 있고요. 네. 양쪽 이제 2곳이죠. 2곳에서 하는데 이 토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5월 달에 신청했을 때 자금력이 좀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번의 경우에는 시중 주요 은행들이 포함이 됐습니다. 투자자로 주요 주주사로 KB 하나은행, SC제일은행이 포함됐기 때문에 상당히 이번만큼 좀 가능성이 열려 있지 않겠냐 이런 쪽이고 또 하나가 뭐냐면 토스뱅크도 그렇고 소소 스마트뱅크도 그런데 양쪽 다 명분을 강조합니다. 이 부분 조금 이따가 제가 비판도 해야 되는데 중소기업 중앙회와 손잡고 포용적 금융을 하겠다, 중금리 대출을 하겠다 이런 이제 명분을 내걸고 있는 것이 이제 토스뱅크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가입자가 이미 이제 1,500만 명 정도 인터넷으로 되니까 빅데이터 분석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른 한 곳입니다. 소소 스마트뱅크는 말 그대로 우리가 대표적인
이 대표적인 상징성을 보면 소상공인 중심으로 운영을 해 나가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지역의 사회적 협동조합과 해서 좀 이 신용도가 좀 낮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대출을 해주겠다 이런 걸 표방을 하고 있는데 다 이런 이유가 이 심사 과정에 이런 공공성 자체가 또 많이 포함이 돼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명분을 자꾸 내세워야 되는데 결국 이게 나중에 짐이 될 수 있는 것이 중금리 대출을 한다, 또 포용적 금융을 한다. 이러다 보면은 사실 실질적인 효율성보다는 명분을 더 강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정부 정책도 우리 오늘 매일경제기사에 잘 나와 있지만 너무 이렇게 명분을 강조하는 쪽으로 허가의 기준을 좀 삼는 것은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3인터넷 은행에 대한 기사도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신문 20면에 제약바이오에 대한 얘기가 실려 있습니다. 기사 제목은요. 작은 추진력 필요한 신약 개발, 이 대기업 특성과 찰떡 궁합입니다. 기사 내용 보시죠. 제약바이오 사업에 뛰어든 대기업들이 올해 들어서 잇따라 성과를 쏟아내면서 인보사 사태 등으로 타격을 받았던 K바이오의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업계로 뛰어든 대기업 계열사들의 성과가 최근에 이제 나타나고 있다는 건데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네, 오늘 이제 짧게 소개를 해드릴 수밖에 네. 없는데 우리가 긴 맥락에서 보면은 중소기업 육성해야죠. 근데 경제정책 계속해서 정부 정책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어떤 업종은 중소기업 육성을 단기간 내에 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건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거든요. 바로 오늘 소개해드린 바로 이 기사 내용입니다. 적어도 제약 쪽에서는 이렇게 대기업이 성과를 낼 수밖에 없다. 이 대기업의 성과를 가지고 중소기업과 협력할 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것인데 SK의 경우에도 바이오팜이 FDA 허가를 받아냈죠. 네. 또 삼성 에피스는 8년 만에 첫 흑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 삼성 바이오도 좀 봐야 될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성과들이 CMO 여러 가지 CDO 여러 가지 성과를 내고 있죠. 또 하나는 LG화학도 2017년도에 생명과학이랑 편입이 되면서 지금 이제 서서히 그 R&D 효과가 편입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시작하다는 것. 결국 바이오주에서는 대기업이 이렇게 성장할 수밖에 없고 육성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가요. 막강한 자금력이 있잖아요. 중소기업이 됩니까? 그건 안 됩니다. 또 오너가 결정적인 시점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이런 성과를 낼 수 있는 건 브랜드 파워였습니다. 브랜드 파워가 없는데 외국에서 CMO, CDO 요청 안 합니다.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광범위하게 판매할 수 있는 것도 대기업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판매 네트워크거든요. 근데 모든 업종에서 중소기업이 우선돼야 된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네. 계속해서 우리가 흐름을 말씀드립니다만 정부 정책에서 오늘 매일경제기사 잘 나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경제정책이 맞습니다. 선도적으로.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시장의 상황을 반영해 줄 수 있는 대기업이 끌고 가야 될 업종들은 대기업이 끌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는 점을 반드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자금과 추진력 어찌 보면 정말 당연한 논리이긴 합니다. 하지만 뭐 제약 바이오업계가 올해 말도 못할 정도로 혹한기를 겪었기 때문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지는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일경제 주간브리핑 오늘 여기까지고요.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